회사 가세요. 이번 A씨 완판이에요. 대박입니다. 소장님 다음 프로젝트는 2배 남길 수 있어요. 이것도 빨리 진행하시죠. 이때만 해도 지금 제가 이렇게 살 줄은 몰랐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한창 호황이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치고 그동안 쌓은 경험과 인맥으로 독립 창업을 꿈꾸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민수고 올해 61살입니다. 대형 건설사 현대건설에서 30년 동안 현장 소장으로 일해왔습니다. 1991년 28살에 입사해 2021년 51살에 퇴직할 때까지 제 인생의 전부나 다름없었죠. 그동안 잠실 롯데타워 부근 아파트 단지, 강남 대치동 재개발 현장, 일산 신도시 아파트 건설 등 수많은 대형 프로젝트의 현장 소장을 맡아왔습니다. 특히 저는 공사 일정 관리와 품질 관리에 자신이 있었어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공사 지연이나 안전사고 없이 프로젝트를 완수해 왔거든요. 2010년 수원 영통구 아파트 현장에서는 예정보다 2주 일찍 완공해 회사로부터 특별 포상을 받기도 했고, 2015년 부산 해운대 재개발 현장에서는 안전사고 제로 달성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상까지 받았습니다. 동료들과 후배들 사이에서도 민수 형이 맡은 현장은 무조건 성공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신입사원 때부터 함께 일했던 김 부장은 항상 민수야, 너 정말 현장 감각이 뛰어나? 나중에 독립해도 충분히 성공할 것 같다라고 말하곤 했어요. 협력업체 사장들과의 관계도 돈독했습니다. 철근 공사 전문 업체 대성산업의 최 사장, 전기공사업체 한일전기의 이 사장, 미장공사의 신 사장님까지 모두 20년 넘게 함께 일해온 믿을 만한 분들이었죠. 무엇보다 저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가 와서 콘크리트 타설이 지연될 때는 미리 천막을 준비해 두고 자재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대체 업체를 3곳 이상 확보해 두는 식으로요. 한 번은 2018년 평창 올림픽 때 시멘트 공급 부족 사태가 있었는데 저는 미리 예측하고 3달치 시멘트를 확보해 두어서 공사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어요. 퇴직을 앞두고 있던 2020년 말부터 저는 어떤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인맥을 바탕으로 소규모 건설 업체를 차려서 가족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하고 싶었거든요. 사실 회사에 다니면서도 월급쟁이의 한계를 자주 느꼈어요. 아무리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공해도 제가 받는 건 정해진 월급 350만 원 뿐이었으니까요. 보너스를 포함해도 연봉이 500만 원 정도였는데 제가 관리하는 프로젝트 규모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에게도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봤습니다. 여보, 나도 이제 독립해서 뭔가 해보고 싶어. 30년 동안 쌓은 경험이 있잖아. 작은 회사라도 차려서 우리 딸들 대학 등록금 걱정 없이 보내주고 싶고, 너한테도 좀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해주고 싶어. 아내 수지는 처음엔 걱정스러워했어요. 당신 나이가 벌써 50인데 지금까지 월급쟁이로만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쉽게 될까? 하지만 아내도 제가 그동안 현장에서 보여준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명절 때마다 찾아오는 협력업체 사장님들이 사모님, 민수 형님 덕분에 저희가 먹고 살아요 라고 인사하는 모습을 봐왔거든요. 결국 아내도 당신이 정말 하고 싶다면 한번 해봐. 대신 무리하지는 말고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당시 건설업계 전망도 나쁘지 않았어요. 2020년 코로나19 이후 부동산 시장이 뜨거웠고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건설 투자도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제가 일하던 현대건설도 수주 잔량이 50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 수준이었고
중소건설 업체들도 일감이 넘쳐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건설업체 신설이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도 자주 나왔어요. 무엇보다 저는 제 경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며 배운 것들이 어떤 경영학 박사보다도 실용적이고 살아있는 지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공사비 산정부터 시작해서 인력관리, 자재 조달, 일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까지 건설업의 모든 영역을 손바닥 보듯 꿰고 있었으니까요. 더욱이 그동안 쌓아온 인맥들이 정말 든든했어요. 시행사 관계자들, 자재업체, 사장들, 장비업체, 운영진들, 숙련 기능공들까지 제게 연락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해도 200명이 넘었습니다. 이런 네트워크가 있으면 일감 확보는 물론이고 자재 조달이나 인력 확보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판단했어요. 2021년 4월 30일 드디어 현대건설에서 이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30년간 몸담았던 회사를 떠나는 날이라서 감회가 새로웠어요. 동료들이 준비해준 송별회에서 인사부 상무님이 민수 씨, 정말 수고 많았어요. 언제든 다시 돌아오고 싶으면 연락하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는 다시 돌아올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죠. 퇴직금 정산을 받으러 갔을 때, 통장에 찍힌 1억 800만 원이라는 숫자를 보면서 정말 뭉클했어요. 30년 동안 성실히 일한 대가였지만 솔직히 기대보다는 적었어요. 하지만 사업 시작 자금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둔 적금 200만 원까지 합치면 약 2억 원이 되니까요. 하지만 건설 업체를 제대로 차리려면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사무실 보증금만 해도 3천만 원은 필요했고 장비 구입 비용으로 최소 1억 원, 운영 자금으로 5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했거든요. 총 3억 원 정도는 확보해야 안정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고민 끝에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2017년에 4억 2천만 원에 산 서울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가 2021년에는 5억 3천만 원까지 올랐거든요. 담보 가치로는 충분했죠. 은행에서는 LTV 70%까지 가능하다고 해서 3억 7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저는 1억 원만 빌렸어요. 너무 무리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아내는 집을 담보로 잡는 걸 많이 걱정했어요. 여보, 만약 사업이 안 되면 집까지 잃을 수도 있잖아. 우리 나이에 전세로 다시 살기는 어려울 텐데. 하지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수진아, 걱정하지 마. 내가 30년 동안 현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데 뭐가 문제겠어? 2년만 버티면 대출금은 충분히 갚을 수 있어. 아니, 1년 안에 갚을 수도 있을 거야. 2021년 5월 15일 드디어 PS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습니다. 상호를 정할 때 아내가 왜 PS야? 라고 물어봤는데 퍼펙트 석세스 퍼펙트 석세스의 줄임말이야. 완벽하게 성공하는 건설사라는 뜻이지? 라고 답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지만 그때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사무실은 집에서 15분 거리인 노원역 근처 상가 건물 2층에 30평 공간을 얻었어요. 월세가 200만 원, 보증금이 3천만 원이었는데 처음에는 부담스럽다고 생각했지만 곧 더 큰 사무실로 이사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며 계약했죠.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했어요. 사장실, 회의실, 직원 사무 공간까지 갖춘 제대로 된 회사 같았거든요. 회사 설립과 동시에 꼭 필요한 장비들을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고 장비 전문 업체에 가서 상태 좋은 굴착기를 하나 골랐어요. 18년식 현대 굴착기 R220LC 9S 모델로 200만 원이었습니다. 덤프 트럭도 2대 샀는데 2017년식과 2019년식으로 각각 800만 원, 200만 원이었어요. 기타 소형 장비들까지 합쳐서
총 1억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장비를 살 때 중고 장비상 사장님이 사장님, 요즘 건설 경기가 정말 좋아서 장비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이 굴착기도 작년에는 7천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8천만 원 넘게 받고 있거든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역시 지금이 사업 시작하기 좋은 때구나라고 생각했죠.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프로젝트를 확보하는 일이었어요. 다행히 예전에 함께 일했던 대림산업 출신의 정 사장님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민수형 독립했다며 축하해. 마침 괜찮은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관심 있어?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시작하기에는 딱 좋을 것 같은데. 경기도 구리시에 지을 30세대 규모의 빌라 건설 프로젝트였는데 총 시공비가 8억 2천만 원 정도 되는 규모였습니다. 형님, 이 정도 규모면 마진이 얼마나 나올까요? 글쎄, 잘하면 1억 5천만 원 정도는 남을 것 같은데 민수형 실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 계약을 앞두고 밤늦게까지 사업 계획서를 작성했어요. 공사비 산정부터 시작해서 인력 투입 계획, 장비 운영 계획, 자재 조달 계획, 공사 일정표까지 A사 용지 30장 분량으로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아내도 옆에서 도와주며 당신이 이렇게 꼼꼼하게 준비하는 걸 보니까 정말 잘 될 것 같아. 회사 다닐 때도 항상 이렇게 철저했잖아 라고 격려해 주었죠. 5월 25일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의 기분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30년 동안 남의 회사 직원으로만 살아왔는데 드디어 제 이름으로 된 회사의 사장이 된 거였으니까요. 계약서에 PS 건설 대표이사 박민수라고 찍힌 도장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정 사장님도 민수 형 실력이야 두말할 나위 없고 이 프로젝트 성공하면 더 큰 일도 맡길 테니까 열심히 해봐. 나도 형님 성공하는 모습 보고 싶어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021년 6월 1일 본격적으로 첫 번째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30세대 규모의 빌라 건설 현장이었는데 저에게는 그리 큰 규모는 아니었어요. 대형 건설사에서 500세대 이상 아파트 현장을 관리해 본 경험에 비하면 말이죠. 오히려 작은 규모라서 더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날 현장에 도착해서 측량을 시작할 때 정말 가슴이 뛰었어요. 이제는 제가 책임지는 현장이었거든요. 30년간 남의 회사 직원으로 일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장이구나라는 실감이 들면서 동시에 큰 책임감도 느껴졌어요. 현장 관리는 정말 손에 잡히듯 잘 돌아갔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가 빛을 발했거든요. 매일 아침 7시 30분에 현장에 도착해서 안전 점검부터 시작했고 8시에는 작업자들과 당일 작업 내용을 브리핑했습니다. 공사 일정 관리부터 시작해서 인력 배치, 자재 조달, 품질 관리까지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어요. 특히 협력업체 관리에서 제 경험이 빛났어요. 철근 공사를 맡은 최 사장님은 민수 형님 역시 다르네요. 일 처리가 이렇게 깔끔할 수가 없어. 자재 발주 타이밍도 정확하고 작업 지시도 명확해서 저희가 일하기 편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전기 공사 담당 이 사장님도 형님하고 일하니까 스트레스가 없어요. 뭘 해야 할지 항상 명확하게 알려주시니까 라고 칭찬해 주었죠. 7월 중순쯤 지나서는 현장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작업자들도 제 관리 방식에 만족해 했거든요. 사장님, 저희 다른 현장에서도 많이 일해봤는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곳은 처음이에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안전사고도 한 건 없었고 품질 문제도 전혀 발생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공사 진척도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당초 6개월로 계획했던 공사를 5개월 만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효율적인 인력 관리와 자재 조달 덕분에 낭비되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작성하는 공사 진척 보고서를 정 사장님께 보내면 항상 대단하다.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네. 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8월에는 현장의 견학을 온 예비 입주자들의 반응도 정말 좋았어요. 와, 정말 깔끔하게 지어지고 있네요. 다른 건설 현장은 지저분한데 여기는 정말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어요. 시공 품질에 대한 칭찬도 많이 들었고요. 마감재 품질이나 시공 상태를 보고 이 정도면 대기업 건설사 수준이네요. 라고 말하는 분도 계셨어요. 8월 말 드디어 첫 번째 프로젝트가 완공되었습니다. 총 공사비 8억 2천만 원에서 재료비 4억 5천만 원, 인건비 1억 8천만 원, 장비 운용비 5천만 원, 기타 비용 2천만 원을 제외하고 순이익이 1억 2천만 원 정도 나왔어요. 마진율이 14.6%였는데 대형 건설사에서 일할 때 봤던 마진율 8에서 10%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완공 검사 날이었어요. 정 사장님이 현장에 와서 꼼꼼히 검사해 보시더니 민수 형, 정말 완벽하다. 이 정도 품질이면 대기업도 부럽지 않을 것 같은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감리단에서도 지적사항이 거의 없네요. 정말 잘 지었습니다. 라고 평가해 주었어요. 완공 검사를 마치고 시행사로부터 마지막 공사비를 받던 날 정말 뿌듯했어요. 통장에 1억 2천만 원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는 순간 아, 정말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이 확실해졌습니다. 30년 직장 생활에서 한 번에 받아본 금액 중 가장 큰 돈이었거든요. 연봉이 500만 원이었으니까 5개월 일해서 1억 2천만 원을 번 거였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잠실 롯데호텔 38층 일식당에서 축하 만찬을 가졌습니다. 1인당 12만 원짜리 가이세키 코스였는데 평소에는 절대 가지 않던 곳이었어요. 아내는 여보, 이렇게 비싼 곳에서 먹어도 되는 거야? 한 끼에 50만 원이나 하는데 라고 걱정했지만 저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니까 괜찮아. 앞으로는 이런 곳에서 자주 먹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답했죠. 큰딸 예은이가 아빠 정말 대단해요. 회사 다닐 때는 한 달에 350만 원 받으셨는데 이번에는 5개월에 1억 2천만 원을 버셨잖아요. 정말 사업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말했을 때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작은 딸 하은이도 우리 아빠가 진짜 대단한 사장님이구나. 친구들한테 자랑해도 돼요? 하며 자랑스러워했고요. 아내도 그날 처음으로 제 독립 창업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역시 당신은 뭘 해도 잘하는 것 같아. 이제 좀 믿어볼게. 결혼 25년 만에 들어본 가장 달콤한 말이었어요. 첫 번째 프로젝트의 성공에 고무된 저는 더 큰 도전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정 사장님도 약속대로 다음 프로젝트를 제안해 주셨어요. 민수 사장님, 이번 일 정말 완벽했어요. 마침 더 큰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세요. 경기도 하남시에 짓게 될 60세대 아파트 건설이었는데 시공비가 18억 5천만 원이라는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규모가 좀 크긴 한데 마진은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잘하시면 3억 원 정도는 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공사 기간이 8개월 정도 걸리고 투입 장비도 늘려야 할 것 같아요. 3억 원이라는 숫자를 듣는 순간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첫 번째 프로젝트의 2.5배에 달하는 수익이었거든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해보겠습니다라고 답했어요. 첫 번째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났으니 더 큰 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60세대 아파트 정도는 대형 건설사에서 수없이 경험해 본 규모였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프로젝트 규모가 커지면서 필요한 장비와 인력도 늘어났다는 점이었어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굴착기 한 대와 덤프트럭 2대로서는 부족했습니다. 추가로 굴착기를 한 대 더 구입해야 했고
타워 크레인도 임대해야 했어요. 콘크리트 펌프카도 장기 임대를 해야 했고 숙련된 기능공들도 더 많이 확보해야 했고요. 장비 구입을 위해 또다시 대출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에서 번 돈 1억 2천만 원과 추가 대출 1억 원을 합쳐서 중고 굴착기를 한 대 더 샀어요. 2019년식 현대 굴착기 R380LC 9S 모델로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첫 번째보다 더 큰 기종이었는데 아파트 건설에는 이 정도 장비가 필요했거든요. 타워 크레인은 월 임대료가 350만 원이었는데 8개월 공사 기간을 고려하면 이 800만 원 정도의 비용이었습니다. 콘크리트 펌프카도 월 200만 원씩 8개월이면 600만 원이었고요. 생각보다 장비 임대료가 많이 나갔어요. 인건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2021년 하반기에는 기능공 일당이 더 올라서 18만 원에서 22만 원 정도였고 60세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매일 25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했거든요. 하루 인건비만 450만 원에서 550만 원씩 나가는 셈이었죠. 8개월이면 인건비만 10억 원이 넘을 계산이었습니다. 2021년 10월에 공사를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첫 번째 문제가 터졌어요. 철근 가격이 갑자기 뛰기 시작한 겁니다. 계약 당시 톤당 68만 원이었던 철근 가격이 11월에는 75만 원으로 오르더니 12월에는 85만 원까지 올랐어요. 60세대 아파트에 들어가는 철근이 300톤 정도였으니까 예상보다 5천만 원 정도 더 들어가는 셈이었습니다. 시멘트와 레미콘 가격도 마찬가지였어요.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차질과 전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건설 자재비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거죠. 레미콘 가격도 루베당 8만 원에서 95영원으로 올랐고 시멘트는 톤당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뛰었어요. 이상하네. 자재비가 이렇게 갑자기 오른 적은 없었는데 30년 경험을 통틀어서도 이런 급격한 자재비 상승은 처음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계산했던 재료비 8억 원이 10억 원을 넘어버린 거예요. 2억 원이나 초과된 셈이었죠. 더 큰 문제는 2022년 들어서면서 시작된 금리 인상이었어요. 한국은행에서 기준 금리를 0.5%에서 1.25%로 올리더니 3월에는 1.75%, 5월에는 2.25%까지 계속 올렸습니다. 제가 받은 사업자 대출 금리도 덩달아 올라가서 매월 이자 부담이 급격히 커졌어요. 처음에 연 3.8%였던 금리가 6%를 넘어서기 시작했거든요. 총 대출 잔액이 2억 5천만 원 정도였는데 매월 이자만 125만 원에서 19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집담보대출 이자까지 합치면 매월 250만 원 이상이 이자로 나갔어요. 아내가 심각하게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자만으로도 한 달에 250만 원씩 나가는데 정말 괜찮은 거야? 요즘 뉴스 보니까 금리가 계속 오른다는데 더 부담이 커지는 거 아니야? 저도 부담스럽긴 했지만 공사만 마무리하면 3억 원 정도 수익이 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조금만 더 버티면 돼. 라고 답했습니다. 2022년 하반기 아파트 골조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내부 마감 공사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비록 자재비 상승으로 예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갔지만 그래도 마진이 1억 원 정도는 남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 사장님이 급하게 연락을 주었습니다. 민수 사장님, 큰일 났어요. 분양이 너무 안 돼서 자금 사정이 심각해졌습니다. 60세대 중에서 28세대가 미분양으로 남았어요. 목소리에서 다급함이 느껴졌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분양 광고는 제대로 했죠? 물론이죠. 광고도 충분히 했고 모델하우스도 잘 꾸몄는데 사람들이 아예 안 와요. 와도 계약까지 이어지지 않고요.
다들 관망만 하고 있어요. 2021년까지만 해도 분양 광고만 내면 줄을 서서 아파트를 사던 시절이었는데 불과 1년 만에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였어요. 원인을 알아보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였어요. 첫 번째는 급격한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대에서 6%대로 뛰면서 사람들이 집을 사기 어려워진 거죠.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대출 3억 5천만 원의 월 상환액이 기존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늘어났거든요. 두 번째는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였어요. 언론에서 매일 부동산 시장 침체와 집값 하락 가능성을 보도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사면 손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였어요. 특히 하남시 같은 신도시 지역은 공급 과잉 우려까지 겹쳐서 더욱 기피하는 분위기였고요. 세 번째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었습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실수요자들도 집을 사기 어려워졌어요.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로 소득 대비 대출 한도가 줄어들었거든요. 미분양이 늘어나면서 시행사의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원래 공사비는 분양 대금이 들어오는 대로 중도금, 잔금 순서로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분양이 안 되니까 돈이 안 들어오는 상황이었어요. 시행사는 은행 PF 대출로 공사를 진행했는데 미분양이 늘어나자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거부한 거죠. 11월 말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장님, 미분양이 45세대로 늘어났어요. 전체 60세대 중에서 75%가 팔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 사장님의 목소리는 완전히 절망적이었어요. 은행에서 공사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도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어요. 중단하면 더 큰 손실이 발생하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공사비 지급이 지연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민수 사장님, 정말 죄송한데 이번 달 공사비 지급이 좀 늦어질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처음에는 일주일만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2주가 되고 한 달이 되었어요. 제가 받을 공사비가 5억 원 정도 밀려 있었는데 협력 업체들에게는 줄 돈이 있었거든요. 철근 공사, 전기 공사, 조적 공사, 미장 공사 업체들이 매일 찾아와서 공사비 정산을 독촉했습니다. 민수 형님,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저희도 자재비를 외상으로 가져다 쓴 상황인데 철강 회사에서 독촉이 너무 심해요. 이러다가 저희까지 망하는 거 아니에요? 철근 공사의 최 사장님이 사무실로 찾아와 하소연했어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받을 돈을 못 받아서 줄 수가 없는 상황인데 협력업체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셨겠죠. 모두 20년 넘게 함께 일해온 사이였는데 이런 상황이 되다니요. 어쩔 수 없이 개인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아서 급한 불부터 끄기로 한 거예요. 당시 신용등급이 아직 괜찮았기 때문에 연 9% 금리로 8천만 원을 빌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임시 방편일 뿐이었습니다. 2023년 1월 정말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민수 사장님, 시행사가 워크아웃 신청을 검토하고 있어요. 더 이상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워크아웃이라는 건 사실상 부도 직전 상황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럼 제가 받을 공사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당분간은 힘들 것 같아요. 일단 미분양 물량을 처리해야 현금이 들어올 텐데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제가 받을 못 받은 공사비가 총 8억 원이었거든요. 협력 업체들에게 줄 돈이 6억 원 장비 임대료와 기타 비용까지 합치면 7억 5천만 원 정도였어요. 계산해 보니 제가 개인적으로
1억 5천만 원 정도 손해를 보는 상황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당장 현금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2023년 2월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시행사가 공식적으로 워크아웃을 신청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정 사장님을 만나러 갔을 때 그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여유롭고 자신감 넘치던 분이 완전히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민수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은행에서 압박이 너무 심하고 다른 프로젝트들도 모두 비슷한 상황이에요. 제가 개인 보증을 다 서서 사업을 했는데 이제 정말 막막해요. 그분도 저와 마찬가지로 개인 보증을 서서 사업을 하시던 분이었거든요. 회사가 망하더라도 개인 빚은 그대로 남는 상황이었어요. 그 순간 저도 뒤통수를 얻어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제 상황과 다를 게 없었거든요. 협력업체 사장들의 독촉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특히 철근 공사의 최 사장님은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형님, 저는 형님을 믿고 이 일을 했는데 집까지 담보 잡고 철근 자재비 대출 받아서 일했는데 이러면 저희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돼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전기공사의 이 사장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수 형님, 저도 20년 넘게 이 일 해왔는데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자재업체에서는 독촉하고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있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결국 추가로 1억 원을 더 대출 받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집 담보 한도를 더 늘려서 빌렸어요. 집값이 5억 3천만 원이었는데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까지 늘려서 추가로 1억 원을 빌린 거죠. 아내가 여보, 정말 괜찮은 거야? 이러다가 집까지 잃는 건 아니야? 라고 걱정했지만 협력업체들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2억 원 가까운 개인 자금을 투입해서 협력업체들에게 정산을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전액이 아니라 70% 정도만 지급한 것이었어요. 최 사장님께는 1억 2천만 원 중 8천만 원, 이 사장님께는 8천만 원 중 600만 원만 드릴 수 있었거든요. 나중에 시행사에서 돈 받으면 나머지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지만 언제가 될지 모르는 일이었어요. 그분들도 형님 믿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면 저희도 견디기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3월에 들어서는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은행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고객님 대출 상환이 2달 연체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상환 계획을 세워야겠습니다. 매월 나가는 대출 이자가 400만 원이 넘었는데 수입이 없으니까 감당할 수가 없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지금 공사비를 못 받아서 일시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고객님 이해는 하지만 은행도 규정이 있습니다. 3개월 연체가 되면 담보물 처분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담보물 처분이라는 건 우리 집을 경매에 넘긴다는 뜻이었어요. 정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큰딸이 대학교 4학년이었는데 졸업반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도 막막했고요. 작은 딸은 고등학교 3학년으로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학을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어요. 4월 어느 날 시행사로부터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민수 사장님 법정 관리 신청을 하기로 했어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요. 제가 받을 8억 원의 공사비는 사실상 날아간 셈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함께 앉아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나이가 60인데 다시 뭘 해서 살아야 할까? 아내는 울면서 말했어요. 당신 탓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 같아. 회사를 정리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5월에 들어서 회사 정리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장비들을
모두 매각해야 했어요. 굴착기 2대와 덤프트럭 2대를 팔았는데 2년 전에 2억 3천만 원에 샀던 장비들이 1억 2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중고 장비 시장도 침체된 상황이라 헐값에 넘겨줄 수밖에 없었어요. 사장님, 요즘 건설 경기가 안 좋아서 중고 장비 수요가 거의 없어요. 이 가격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라고 중고 장비상 사장이 말했을 때 정말 허탈했어요. 사무실도 정리했습니다. 2년간 월세 200만 원씩 내면서 쓰던 곳이었는데 보증금 3천만 원도 절반만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가장 어려운 건 개인 보증 때문에 모든 책임이 제게 돌아온다는 점이었어요. 회사는 법인이지만 모든 대출에 개인 보증을 서서 사업을 했거든요. 총 개인 부채가 4억 5천만 원에 달했어요. 집 담보 대출 2억 원, 사업자 대출 1억 5천만 원, 개인 신용 대출 1억 원이었죠. 회사를 정리하고 나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60세 나이에 일반 취업은 거의 불가능했어요. 건설 회사에 이력서를 넣어봤지만 나이 제한 때문에 서류 심사에서 떨어졌거든요.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도 50대까지만 채용하는 곳이 대부분이었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것도 고려해 봤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건설 경기가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뉴스에서 본 남구로 인력 시장 상황이 딱 제가 경험한 현실이었거든요. 새벽 5시부터 줄을 서도 일감을 구하기 어려웠고 구해도 일당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어서 하루 12만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민수 형, 요즘 일감이 정말 없어. 예전 같으면 하루에 20만 원씩 받았는데 지금은 절반도 안 돼. 예전 현장에서 함께 일했던 기능공 최영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나이도 나이지만 젊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밀려나고 있어. 여러 방법을 알아보던 중에 배달 일이 나이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선택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30년간 현장 소장으로 일하고 2년 전까지만 해도 건설회사 사장이었던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을 배달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매월 400만 원씩 나가는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당장 돈을 벌어야 했어요. 아내도 마트에서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는데 시간당 구형원으로 하루 6시간씩 일해봐야 월 130만 원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함께 벌어도 이자만 내기도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2023년 8월 드디어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중고 오토바이를 150만 원에 샀어요. 2018년식 혼다 PCX 125 스쿠터였는데 예전에 1억 5천만 원짜리 굴착기를 사던 때를 생각하면 정말 초라한 기분이었죠. 배민, 요기요, 쿠팡 이츠에 모두 등록하고 교육을 받았는데 함께 교육받는 사람들을 보니까 제 또래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교육장에서 만난 김 아저씨는 은행에서 명예퇴직하신 분이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해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할 일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시작했어요. 이제는 적응됐어요. 일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건 아니니까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첫날 배달을 나갔을 때의 기분은 정말 복잡했습니다. 헬멧을 쓰고 배달 가방을 메고 오토바이에 올라앉는 순간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하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시에 그래도 정직하게 일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 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았죠. 배달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니까 몸이 많이 아팠고 특히 무릎과 허리가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젊을 때 현장에서 육체 노동을 했다고 해도 60세 몸으로 하루 10시간씩 오토바이를 타는 건 정말 고된 일이었어요. 비 오는 날에는 더욱 힘들었고 겨울에는 추위 때문에 손발이 꽁꽁 얼었어요. 수입도 기대보다 적었습니다.
하루 열심히 일해봐야 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벌었는데 여기서 기름값 2만 원과 오토바이 유지비를 빼고 나면 실제 소득은 6만 원 정도였어요.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는데 예전에 현장 소장으로 받던 월급 350만 원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음식을 배달해 드릴 때 가끔 아저씨 나이가 많으신데 이런 일 하세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아기가 있어서 하는 말은 아니었지만 그럴 때마다 정말 부끄러웠어요. 어떤 젊은 분은 우리 아버지랑 비슷한 나이신데 힘드시겠어요? 라고 동정 어린 말을 하기도 했는데 그럴 때가 가장 마음이 아팠어요. 특히 힘들었던 건 예전 동료들을 마주칠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배달 지역이 제가 살던 동네 근처였는데 가끔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실제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는데 현대건설에서 함께 일했던 후배를 우연히 만났을 때는 정말 숨고 싶었어요. 형님 여기서 뭐 하세요? 라고 물어봐서 응, 요즘 이런 일 좀 해라고 대충 넘어갔는데 서로 어색해서 인사만 대충 하고 지나갔어요. 배달하면서 만난 다른 배달원 형님들과 이야기해보니 다들 각자의 사연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 치킨집 사업 실패로, 어떤 분은 명예퇴직 후 재취업이 안 되어서 시작하신 거였죠. 60대 정도 되신 분은 나이 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지 않더라고. 이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배달 일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자신의 안일함과 오만함을 뼈저리게 반성하게 되었어요. 30년간의 경험이 있다고 해서 첫 프로젝트가 성공했다고 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경험과 자신감이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가장 큰 실수는 시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2021년 당시 부동산 호황이 계속될 거라고 섣불리 판단했거든요. 하지만 경제라는 건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거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급격한 경제 변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상,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 건설 자재비 상승 같은 복합적인 변화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아무리 현장 경험이 많아도 거시 경제를 읽는 능력은 별개의 문제였던 거죠. 두 번째 실수는 무리한 확장이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에서 1억 2천만 원을 벌었다고 해서 바로 2배 이상 규모의 일에 도전한 게 독이 되었어요. 작은 성공에 도취되어서 신중함을 잃었던 거죠. 만약 30세대 규모의 프로젝트를 몇 개 더 해보고 경험을 쌓았다면 시장의 변화를 더 빨리 감지할 수 있었을 텐데요. 급속한 확장은 리스크도 그만큼 커진다는 걸 간과했습니다. 세 번째는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입니다. 모든 자금을 한 프로젝트에 몰입한 것도 문제였고 집까지 담보로 잡은 것도 너무 위험한 선택이었어요.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망하지 않는 것인데 저는 성공만 생각하고 실패 가능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었던 거죠. 가족들의 최소한의 생활 기반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는데요. 네 번째는 현금 흐름 관리의 중요성을 간과한 점입니다. 아무리 수익성이 좋은 프로젝트라도 현금이 없으면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특히 건설업처럼 자금 회수 기간이 길고 중간에 변수가 많은 업종에서는 충분한 여유 자금 확보가 정말 중요한데 저는 그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매출과 현금 흐름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는데 이를 구별하지 못했어요. 다섯 번째는 개인 보증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법인을 만들었지만 결국 모든 대출에 개인 보증이 들어가 있어서 회사가 망하면 개인도 함께 망하는 구조였어요. 이런 구조에서는 법인 설립의 의미가 거의 없었던 거죠.
유한 책임이 아니라 무한 책임이었으니까요. 결국 가족들까지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섯 번째는 협력 업체들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20년 넘게 함께 일해온 신뢰 관계가 있었지만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그분들에게도 피해를 끼치게 되었거든요. 신뢰만으로는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없었어요. 더 체계적인 리스크 분담 방안을 마련했어야 했는데 그런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많은 경고 신호가 있었어요. 2021년 말부터 자재비가 오르기 시작했을 때, 2022년 초금리가 인상되기 시작했을 때, 미분양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을 때, 더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했는데, 저는 일시적인 현상일 거야, 곧 정상화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위험 신호를 무시했던 게 가장 큰 실수였어요. 무엇보다 후회되는 건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친 점입니다. 큰딸 예은이는 장학금을 받아서 겨우 대학을 졸업했고 지금은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월급의 절반을 집에 보태주고 있어요. 작은 딸 하은이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바로 취업했는데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아내도 55살 나이에 마트 계산대에서 일하면서 힘들어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배달 일이 힘들고 예전 지위에 비하면 초라하지만 부끄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직하게 일해서 번 돈으로 조금씩이라도 빚을 갚아 나가고 있고 가족들과 함께 소박하지만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할 생각이에요. 오히려 사업 실패를 통해 배운 것들이 많아요. 돈의 소중함, 가족의 고마움, 건강의 중요성 같은 기본적인 가치들을 다시 깨닫게 되었거든요. 예전에는 돈 벌기에만 급급했는데 이제는 하루하루 무사히 보내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박한 저녁 식사를 가족들과 함께 먹는 시간, 아내와 산책하는 시간,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퇴직을 앞두고 계시거나 창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아무리 경험이 많고 자신이 있어도 경제 환경의 변화 앞에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시장은 늘 변하고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무엇보다 가족들의 기본적인 생활 기반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집이나 적금처럼 가족의 안전망이 되는 자산은 어떤 유혹이 있어도 사업에 투입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확실해 보이는 사업이라도 실패할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망해도 가족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전장치는 꼭 마련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공에 취해서 무리하게 확장하지 마시고 작은 성공이라도 차근차근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한 번에 큰 걸 노리다가 모든 걸 잃는 실수만은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가더라도 지속 가능한 사업이 진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교훈을 나누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